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변호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2014년에 본인이 정리했던 원칙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시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원칙이 29개였는데 지금은 14개로 줄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명료해진 걸까요? 그렇죠. 그 변화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영상에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채무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아, 채무자에 대한 태도요? 네, 보통 채무자들은 자기 재산이 드러나서 혹시 처분될까 봐, 그러니까 환가될까 봐 자료 내는 걸 좀 꺼리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의심스러울 땐 채무자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실제 조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명백한 어떤 불허가 사유, 이런 증거가 딱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파산법하고도 이게 좀 비슷한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관제인은 일단 채무자가 하는 설명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기록하고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자료를 못 내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고려를 해줘야 하고요. 무조건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증 책임 원칙을 지키는 거군요. 근데 채무자 보호 원칙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또 채권자 권리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공정성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네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할 때 그게 법적인 형식에 좀 안 맞더라도 관제인은 그 내용을 잘 듣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그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 갚는 거, 이걸 편파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막 빼돌리는 행위, 부인권 대상행위라고 하죠. 이런 게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관제인 보고서를 채권자가 볼 수 있게 해서 투명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다고 하고요. 보고서 열람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필수를 줄이려고 장치를 뒀다는 얘기도 재밌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체크하는 거요. 크로스 체크. 맞아요. 크로스 체크. 그리고 요즘 다 전자소송 시대인데도 여전히 종이 서류를 출력해서 검토하는 게 오류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진짜 실무적인 팁이죠. 그렇죠. 진짜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을 좀 좁혀보면요.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소유 부동산, 특히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관련 부동산,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자주 생긴대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들이군요. 여기서 만능 열쇠 같은 서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맞아요. 이거 하나 떼면 그냥 전국 어디에 있든 부동산, 자동차 소유 여부, 심지어 근저당 설정 내역까지 싹 다 나온다면서요? 이야, 정말 핵심 자료네요. 그야말로 관제인의 필수템이죠. 그거 말고도 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묘지 정보, 또 경매가 있었다면 그 배당표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요, 채무자들이 처음부터 다 협조적인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료도 잘 안 내려고 하고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럴 땐 관제인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관제인의 적극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직접 발품을 팔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하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직접 뛰어야 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 판돈, 사업장 처분한 돈, 이런 돈의 흐름은 거래 상대방 진술도 듣고 또 필요하면 엑셀 분석이나 손으로 쓴 메모까지 다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추적한다고 해요. 와,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 대략 한 60% 정도는 비교적 원만하게 면책 절차로 간다고 합니다. 한 30%는 처음부터 협조적이고 나머지 30%는 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잘 돼서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괜찮군요. 네. 근데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제 재산 환가 문제가 있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라서 관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뭐 합의도 유도하고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게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재기, 뭐 고용 유지, 심지어 국가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건이 맞는다면 법인 파산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일리가 있네요. 네. 제도가 뭐 2007년, 2012년 거치면서 계속 개선되고 또 전문가들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관제인들 경험이나 이해도도 높아지면서요. 단순히 빚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경제적인 기능까지 고려하게 된 거죠. 시스템 자체가 빨리 구제할 사람은 돕고 악용하려는 사람은 걸러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제인의 책임도 정말 무거울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배당할 때 실수하면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요. 아, 네. 그게 정말 무섭죠. 특히 세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 이걸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확히 확인하고 배당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단 채권 확인. 네.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계속 상황을 체크해야 하고요. 배당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와, 정말 부담이 크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채무자의 저항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수사관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상담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까지 정말 복합적이네요. 맞습니다. 핵심 자료, 아까 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걸로 숨겨진 정보도 찾아내야 하고 법과 원칙, 또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균형이라는 말이 계속 맴도네요. 법률 지식은 뭐 기본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을 대하는 그런 세심함. 그러면서도 또 채권자들의 정당한 요구 사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그 윤리적인 고민이 끊이지 않는 역할이라는 점이요. 윤리적 고민인. 네. 단순히 법 조항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통찰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 이익으로라는 이 원칙. 이게 혹시 채무자들한테 그럼 일단 좀 숨기고 버텨볼까? 하는 식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의 원칙이 혹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 같은 거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